발룡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한 염증성 근모세포종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염증성 근모세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긴 하죠. 네. 학교 다닐 때 배운 적도, 물론 한의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배운 적도 없고 참 희귀병이죠. 네. 블로그에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표적치료 시대 이전의 2004년에 염증성 근섬유 아세포종 IMT 사례 연구입니다. 이전의 강의 자료들을 다시 살피면서 남겨둘 값어치가 있는 사례들 중에서 하나로 IMT 환자에 대해서 치료 과정을 수록해보겠다. 염증성 근모세포종은 최근에 ALK 이니비터의 역할을 하는 크리조티닙 같은 치료제가 쓰이고 있지만 이 약물이 개발 승인인 것도 2011년도 FDA 승인은 나왔기 때문에 이 식품의약국이죠. 이 환자가 진료할 당시인 2004년도에 아무런 약물이 없었다. 아나플라스틱 림포마키네이즈죠. 네. ALK. 2004년도에는 가변 수술을 일부만 절제했고 2004년도 11월에 종양 확산으로 수술 불가한 상태에서 신유영 교수가 내게 의뢰했다. 신유영 교수는 이제 이번 그 발룡인수 한의원 원장 한태영 원장님 친구죠. 네. 서울대 전 교수. 당시 서울대 소아혈액 종양의 신희영 교수는 서울대에서 수술을 재발해서 재수술이 불가한 상태에서 나에게 의뢰한 경우이고 이후에 2009년까지 치료를 완결해서 그 후로도 재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치료 완결 시 우측 신장 부위에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 잔여 부위가 조금 남았지만 2014년까지 다소 줄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했고 다른 부위로 확산해 재발이 없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신희영 교수의 논문이 현대의학으로 설명 힘들었던 칠증 내 난치성 소와 혈액 종양 질환에 대한 대체의학적인 경험이라는 논문에 실렸다. 신희영 교수는 서울대 소아암의 권위자로 퇴직 이후에 접시자 총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강원대학의 출강률이다. 소아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헌신이 대단해서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화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소아 백혈병 및 소아암 치료 발전에 혁혁한 공이 쓰인 분이다. 특히 북한의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에서 북한 어린이 지원 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아끼지 않았다. 원래 그 적십자가 그거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의가 모범으로 존경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동창생이라 서로 의학적인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편견 없이 한의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서양학과 같이 옆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짜 있죠.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힘들었던 7증 내 난치성 소아 혈액 종양에서 대체의학의 결합. 이 논문은 그를 그대로 옮겨본다. 94세의 남아로 2004년 3월 복통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해서 유의내시경상 이상이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해서 수술 소견상 위에서부터 12장, 소장에 이르는 광범위한 장벽 두께의 증가를 포함한 종양 등의 이상병변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상 염증 근섬유 모세포 종양, 인플레머토리죠. 염증성, 마이오 근이란 파이브블라스틱 섬유 세포 종양 튜머란 진단을 받다. 휘플 수술과 같은 광범위한 절제를 시도했지만 뭐 췌장이나 12지장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거죠. 너무나 긴 구간을 절제해서 절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직 검사만을 시행했다. 위에서 발생한 림프종, 말토마가 등이 감별 진단으로 제시됐지만 최종 결론은 염증 근섬유 모세포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소아외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전과되었고 항암 치료를 할 질환이 아니서 보호자들 원해서 한약을 투약하기 위해서 MSG 500 한약을 투약 시작했다. 투약 후 복부 CT상에서 점차로 유벽을 포함한 12지장, 소장의 두께가 감소하는 소견을 관찰하였고 복통 증상 모두 소실했다. 1년의 투약 후 투약은 중단했지만 임상적 증세나 CT 소견의 악화는 발견되지 않다. 2011년 마지막 CT상에서도 유벽의 두께 증가가 약간 남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별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여기 모양이 안 좋은 게 있죠. 네.
이 환자는 당시 신영 교수가 투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1년 후에 투약 중단으로 착오가 있었으나 실제로 5년 동안 한약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였고 재발이 없었다. 오늘은 이 병의 치료 과정과 병에 대한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상학적인 견해와 처방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후에 설명하겠다. 환화 환경적으로 부모가 정육점을 하고 있어서 육고기를 접할 기회가 남들보다 많았고 태음인의 맞자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 소양인 음식이죠. 태음인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죠. 양쪽 모두가 모두 태음인, 진태음인 환화로 이 병은 단지 한 케이스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메듈로블러스토마, 레티노블러스토마 같은 유사한 진태음인 병증의 하나로 보였다. 메듈로란 건 이제 뇌수죠. 레티노는 막막. 이 케이스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파이브블라스트로마 IMT 본 증례는 13세 남아에서 발생한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으로 초기 수술 이후 빠른 진행을 보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 안정화된 임상 경과를 보인 사례다. 환자는 2004년 2월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으며 2004년 5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종괴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수술 약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경 종양은 수술 당시에 비해서 2배 정도 진행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 시점에서 병변은 국소 부위를 넘어서 간유 췌장으로 확정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서 외과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 리섹터블 디지즈. 그래서 섹트라는 건 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를 수가 없다. 원이 부정이니까. 환자는 같은 시기에 본원에 내원적인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종양은 더 이상 진행 없이 안정화됐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 소견 없이 임상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2013년까지 추적 관찰됐고 재발했다. 이 증례는 초기 수술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진행을 보인 공격적인 IMT 증상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서 장기적인 질병 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임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특히 다장기 침범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재발 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IMT의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치료 반응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좀 안 좋죠? 이쪽 보면 다. 프리 오퍼러티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오퍼레이티브는 이제 수술을 한다니까 그 전이란 뜻이죠. 상태. 수술 절차는 당낭 절제술과 종괴 절제술. 종괴 특성은 연부 조직 종괴고 촉지가 가능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수술 후 확인된 주 병변은 담낭 유문부 12지장과 이제 연결된 거죠. 유의랑 12장 제1부 그리고 간 사이에 위치한 연부 조직 소프티슈 종괴로 촉진됐으며 크기 3cm 정도로 경계가 불명확한 일디파인드 종괴로 관찰됐습니다. 담낭벽은 비우되어 있었고 부종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유아 12장은 종괴와 접촉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미만성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위 12장 인대 가스트로 듀오데날 리가먼트 가스트로는 유일한 뜻이고 듀오데날은 12장이죠. 인대에서 주변에서는 심한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시행한 동열 절편 조직 검사 프로즌 바이옵시에서는 주 종괴에서 일부 호중구 뉴트로필이 관찰됐으며 호중구가 있으면 안 좋죠. 암에서는 림포사이트가 많아져 호중구는 낮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염증 소견과 합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술은 먼저 주병변인 메인 메스를 주 종괴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담낭 절제술, 콜레, 시스텍토미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종괴와 담낭이 부착되어 있던 부분에서 유문부 천공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서 해당 부위에 따라 처치가 진행됐습니다. 천공 부위에 대해서 유벽 전층을 포함한 조직 검사, 스토막, 월 바이옵시, 풀시니스 그 전층이라는 뜻이죠. 시행됐으며 천공 부위는 1차 봉합, 프라이머리 클로저로 복원됐습니다. 봉합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망 고정술, 원래 복벽에 이제 싸고 있는 게 대망이죠. 오멘토 팩시가 추가로 시행됐었고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충분한 세척, 이리게이션과 지혈, 헤모스테시스를 통해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재발 후 한의원에서 이제 추진했다. 재발이 되니까 수술 못하고 온 거죠.
2004년 10월 7일에 시행한 조영 증강 북부 시티에서 유무부 12장 9부 그리고 인접한 간 네스 6V에 위치한 경계가 불분명한 연부조의 종계 재발 소견이 관찰돼 병변은 불균질한 음향을 보이면서 경계가 불명확하고 위 전정부와 근위부 12지장을 포함한 주변 구조로 침윤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위와 12장의 벽 비율과 동반됐으며 주변 지방층의 음영종과 펠트 스트라딩이 관찰돼서 활성, 염증 반응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소견은 국소 침윤을 동반한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의 재발에 합당된다. IMT. 한박 단독요법. 이쪽이 안 좋죠. 지금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 옆에 이쪽이 색이 안 좋죠. 여긴 콩팥이고 이제 척추죠. 2004년 11월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좀 줄긴 줄었죠. 예. 재발성 종기 크기 감소되고 위 및 12장 벽 비율에 상당한 퇴양, 주변 염증 변화, 지방 침윤 실증이 감소. 지방이 있으면은 안 좋죠. 암이 생기고. 예. MSG 500 그 한약 치료 후 6개월 후인 2005년 4월에 시행한 추적 조영 증강 CT에서 이전에 관찰됐던 종괴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 소견을 보인다. 병변은 뚜렷한 퇴행, 리그레시션을 보이면서 종괴의 효과가 감소했고 기존에 관찰되던 유의 및 12지장 벽 비율 또한 호전되었다. 주변 지방층 염증성 변화, 펫, 스트랜딩 역시 현저히 감소했다. 새롭게 발생한 병변이나 질환의 질량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영상 소견 이전에 재발했던 IMT에 비해서 부분 관해를 포함한 양호한 치료 반응을 시사한다. 종양은 관해라고 표현하죠. 완치라고 안 하고. 염증성 근섬유모 세포종 인플라마토리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틱 튜머는 과거에는 단순히 염증성 가성 종양으로 인해서 현재는 분자 생물학적인 근거가 확인된 저등급 종양으로 분류된다. 이 질환의 병리학적인 핵심은 방추형의 스핀들이죠. 근섬유 모세포가 증식하는 종양성 요소와 그 주변을 둘러싸는 다양한 염증세포, 특히 림프구, 형제일세포, 후산구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염증 반응이라보다는 종양성과 면역 반응이 동시에 작동하는 독특한 병태를 반영한다. 조직학적으로 섬유화된 기질과 함께 스핀들 셀, 아까 방추세포죠. 프롤라이퍼레이션, 재생이라 거죠. 예. 증식이 관찰되면서 면역 조직학적인 염색에서는 IM의 양성, 특히 일부 네스민의 양성 소견을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ALK 유전자가 재배열이 확인된다. 이 ALK 이 어레인지먼트는 지속적인 티로신, 키네이즈 활성을 유도해서 세포 증식 신호를 유지시키며 동시에 염증 반응을 동반하게 만드는 주요한 드라이버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ALK도 ROS1, NTRK 같은 퓨전진이 일부 환자에게 발견되면서 이 질환이 명백한 분자 표적을 가진 종양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임상적으로 IMT는 비교적 양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빠르게 진행하거나 주변 장기로 침해하는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 복강, 장갑막, 간, 방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영상에서는 경계가 불명확한 종교와 함께 주변 조직의 비움 및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악성 종양과 감별이 중요한 문제로 합니다. 치료 기본은 외과적 완전 절제다. 병변이 국한되어 있고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다장기 진범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나 비특이적인 항암제 혹은 단순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분자 표적 치료가 중요한 치료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ALK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ALK 이니비터가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크리조티닙이 1차 치료로 사용되며 내성이 발생하여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알레티닙이나 로라티닙 같은 차세대 약제가 사용될 수 있다. 뭐 3세대까지 있더라 보니까. 이런 약물들은 ALK 키네이즈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서 종양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동시에 염증 반응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실제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종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극적인 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ALK 음성 환자에서는 ROS1이나 NTRK 같은 다른 퓨전진을 확인해서 해당 표적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 표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스테로이드나 항염증 치료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며 질환의 염증성 성격이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결국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은 단순한 종이고 단순한 염증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질환으로 현재학에서는 이를 인플레메이셔널 그 염증성이죠. 드라이브는 네오플라즘, 신생물로 이해하고 있다. 뭐 네오플라즘도 종양이지만 좀 약간 다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치료 또한 외과적인 절제, 면역 조절, 그리고 분자, 표적 치료가 결합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증례와 같이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상태에서도 장기적인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이 질환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치료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임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 양방 치료 기전은 핵심적으로 드라이버 뮤테이션, 특히 ALK를 직접 차단한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그래서 뮤테이션이란 건 이제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드라이브하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종양이 아닙니까?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종의 현대적인 치료는 종양은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출발한다. 이 치료는 상당수에선 ALK 유전자 재배열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형성된 ALK 퓨전 프로테인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티로신 키네이즈로 작용한다. 정상적으로는 외부 신호에서 조절돼야 할 세포 증식 신호가 이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계속 활성화된 상태가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ALK 활성은 세포 내 여러 신호 전달 경로를 동시에 자극한 대표적으로는 PI3K, AKT 경로는 세포 생존과 아포프토시스 신호를 강화하면서 RAS, MA, PK 경로는 세포 증식과 분열 촉진한다. 또한 JAK, STAT 경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서 종양 주변의 지속적인 염증 환경을 형성하게 만든다. 결국 IMT는 단순히 세포가 증식하는 종양이라 염증 반응까지 동반해서 스스로 성장 유리 환경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다. 양방치료 핵심 이런 드라이버 신호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ALK 이니비터는 ALK 단백의 ATP 결합 부위에 아데노신 3 포스파레제죠. 네. 결합해서 키네이즈 활성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서 하위 신호 전달 경로가 동시에 차단되면 세포는 더 이상 증식 신호를 받지 못하고 아포프토시스로 자연사가 되는 거죠. 유도된다. 동시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감소되면서 종양 주변의 염증 환경 역시 완화된다. 아까 그 루트로필이 늘어난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죠. 대표적인 약물인 크리조티닙은 최초로 개발된 ALK 이니비터로 ALK뿐만 아니라 ROS1 등의 키네이즈도 함께 억제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후 개발된 알레스티닌과 루라티닙 같은 약물들은 더욱 강력한 ALK 억제 효과와 함께 기존 약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들 약제는 중추신경계 침투력이 개선돼서 종양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ALK 음성 환자의 경우에는 ROS1이나 NTRK 같은 다른 퓨전진이 존재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유전자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즉 현대 치료는 단순히 조직 형태가 아니라 어떤 유전자 이상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밀의학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서양학적 치료는 AMT를 특정 유전자에서 구동되는 종양으로 보고 그 핵심 스위치를 직접 차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종양의 크기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환자에서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크리조티닙은 처음부터 ALK 표적으로 개발된 약물이라 2005년 화이자에서 MET 티로시 키네이즈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약물이었다. 당시에는 종양의 분자적인 표적에 의해서 이해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키네이즈를 억제하는 후보 물질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 적용 가능한 타겟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2007년에 ALK 유전자 재배열이 비소 세포 폐암에서 중요한 발병 기준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된다. 연구자들은 기존에 개발 중이던 크리조티닙이 MET뿐만 아니라 ALK 키네이즈에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이 약물은 ALK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로 방향이 전환됐다. 그 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서 진행된 초기 임상 시험에서 ALK 양성 환자들에게서 매우 높은 반응률이 관찰되면서 크리조티닙은 빠르게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기존의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게도 종양이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약물은 표적 치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임상적 경과를 바탕으로 크리조티닙은 2011년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최초 ALK 이니비터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은 단순히 하나의 신약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가 조직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서 유전자 이전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정밀의학 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사상의학적인 관점에서 태음인은 지질이나 섬유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체질이다. 환자는 정육적지 아들로 평소 식습관에서 과도한 육류, 특히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했다. 소양인한테만 좋죠. 돼지고기. 음인들은 ANA, 소디움, 소금 농도가 항상 떨어진 체질로 나트륨이 떨어지는 거죠. 체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아미노애시드보다도 아미노산보다도 지질 섭취가 늘어난다. 소금이 아미노애시드 섭취를 이제 촉진하는 거죠. 이 환화는 진태음이다. 진태음이라는 게 이 한태용 원장님이 이제 명명한 거죠. 진짜 태음인. 그러니까 양쪽 부모 양쪽이 모두 태음이다. 진소음이는 부모 양쪽이 다 소음이죠. 그래서 더 소디움 농도가 떨어지고 지질 흡수가 잘 되는 데다가 환경적으로 돼지고기를 접할 기회가 많다. 이게 핵심이죠. 소디움,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은 안 먹으면은 이제 지질 흡수가 잘 되고 이게 염증성 환경을 만들어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의 병의 유전적인 요인인 소디움 저하 환경적 요인 지질 과다 흡수가 겹쳐서 병이 날 것으로 추론된다. 그래서 이 환자에겐 태음인에 맞는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한약을 투여했다. 태음인은 이제 고기는 소고기만 먹어야 되죠. 과도한 지방 축적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은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신호체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특히 간과 내장 지방경에서 유리지방선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 세포 내에서는 엠토르, 메커니즘, 타게노브, 라파마이신이죠. 시그널링 패스웨이 활성화를 촉진한다. 엠토르란 본래 세포 성장과 합성을 조절하는 중심 조절자이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세포는 정상적인 균형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축적 중심의 상태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과 지질 합성은 증가되고 자가포식, 오토파지는 억제되며 단식의 효과가 자가포식 아닙니까? 스스로 이제 세포를 잡아먹는 거죠. 굶으면은. 그러면서 암세포도 이제 잡아먹는 거 아니죠? 대식세포가. 결과적으로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과 손상된 구조가 제거되지 못해서 축적된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대사 이상을 넘어서 조직 수준에서 구조 변화, 즉 리모델링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ALK, 아나플라스틱 림포마 키네이즈는 수용체 티로신 키네아제로 활성화될 경우 PI3K, AKT, mTOR 축을 포함한 다양한 성장 시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이 성장되는 거죠. 돌연변이가 되고. 역행성 림프종 키나제.
비록 지방 축적이 ALK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지방우려나 만성염증과 성장 신호 증가는 ALK와 같은 티로신 키나제 신호가 작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한다. 이미 활성화된 mTOR 경로와 결합해서 세포는 더욱 강한 증식 및 생존 신호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직은 점차 정상적인 구조를 잃고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섬유화이다. 만성염증 환경에서는 TGF 베타 신호가 증가하고 섬유 아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과 세포의 기질이 과도하게 축적된다. 예. 어떻게 보면 간에 생기는 간경화랑 좀 비슷하네요. 예. 결국 지방 축적으로 간이 이제 지방간이 되죠. 그럼 간경화가 돼가지고 간암으로 이제 죽을 수가 있죠. 시작한 대사적 변화는 mTOR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세포 내 축적 상태를 만들고 이게 ALK와 같은 성장 신호축이 더해지면서 조직은 증식, 축적, 재구성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증식되고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리모델링 돼서 세포 자체가.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섬유화된 조직. 이거 간 섬유화가 잘못돼가지고 자갈 모형으로 이렇게 된 게 간경화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교화된 병배다. 이 신호 과정은 단순한 대사 질환이 아니라 지방이 신호를 시그널링해서 구조 변화를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병리 흐름이며 특히 축적과 비대 경향이 강한 체질에서 태음인이나 소음인이죠. 이런 경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 경리하면 이제 나트륨이 이제 줄어들고 지질이 많아지죠. 이게 시소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지방식이 들어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란 건 이제 mTOR나 ALK 증폭이 되게 되고 이제 구조적으로 섬유 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 축적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단하고 딱딱해지는 거죠. 간 섬유가 부드러워지는데 뭐 지방간으로 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내용이 어렵네요.